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이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올리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건데요. 6.17 대책 발표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나온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슈앤 직설 함께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 10일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세, 또 취득세까지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아주 꺼내들기 좀 어려운 세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좀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좀 징벌적 과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징벌적 과세다 이런 좀 시각이 좀 갈리는 데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게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전시 상황에 준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단기로 막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하시겠지만은 그렇죠. 이런 대책이 나온 건 선진국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크게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세금 중에서 각 나라별로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각 나라별로 제일 높은 것만 뽑아왔다. 그리고 몇 개는 우리가 세계에서 탁월하게 높게 만들었다입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종부세 6% 같은 그렇죠. 경우는 한 20년 세금 내다 보면 국가가 집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그 정도로 정도로 많이 이제 강력한 내겠군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집은 잡을 것 같은데 네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꼬여가지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해서 방향을 잡았다 정부의 마음은 이해가는데 이것으로 1, 2년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20년, 30년 이렇게 봤을 때 다만 2, 30년도 아니고 한 3년, 5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도외시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제가 할 얘기 교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동산이란 건 이게 단순히 집값만 오르는 현상뿐만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가 되잖아요. 이건 전세 사시는 분들, 집 가진 분들, 내 노후, 자녀 문제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 문제, 가치관의 문제, 성격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밖을 많이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니까 부모님이 하지 마 하다가 결국에는 문에 못질을 다 해버려서 넌 나오지 마라고 한 거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애가 안 나오니까 친구를 안 만나겠죠. 그래서 당장은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갇혀 있는 애가 그 근본 원인이 해결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굉장히 좀 위험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본의 아닌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을 던지시는 두 분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근본 문제 해결책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두 분 다 일단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일단 주택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보유세를 좀 강도 높게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또 국민적인 동의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지난 12, 16 대책 때 올리기로 한번 발표했었던 그랬었죠. 종부세 인상 정도 그 정도를 다들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그보다는 좀 급격히 인상된 면이 그렇죠. 있고 저희가 또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최근에 구매 행태에서 문제가 됐던 이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양도세나 보유세, 취득세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좀 강력하게 올리는 제도를 쓰다 보니 특정 계층이나 이슈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요 압박이 되거나 기존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압박해서 물건이 좀 나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것 외에 이제 저희가 예상 못했던
다른 흐름이나 부작용들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세 정책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쓰여지는 건 좀 불안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합리적인 이제 실효세율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진중하게 논의를 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계속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분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뭐 단기적인 효과 정도는 어떻게든 뭐 억누르든지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추가 대책이라는 형태로 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지금 최고 세율이 6%까지로 인상되게 되는데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들 중에 투기 세력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잡기 위해서 좀 강력한 세제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걱정은 1주택자들, 그러니까 정부가 실수요자라고 판단하는 무주택자 1주택자 중에 1주택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세율 지금 자체가 뭐 바뀌어서. 세율 자체가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뭐 공정 시장 가입 비율로 해가지고 현실화되는. 얼마를 곱할 거냐. 네네. 과거까지는 85로 0.85를 곱했는데 이제 0.90, 내년에 0.95, 후년에는 뭐 1까지도. 1까지 곱하겠다. 그래도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변수가 다 오르기 때문에 1주택자든 2주택자든 기본적으로 다 오르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정부에서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올리는 거고 그렇죠. 한 2배, 3배. 1주택자는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뭐 분석을 보게 되면은 예. 옥수동에 그냥 한 84평방미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작년에 그냥 220만 원 정도 냈는데 내년 되면은 이제 420만 원, 430만 원. 거의 두 그래서 배를.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한 300만 원 낼 네네. 예정입니다. 아직 안 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220만 원 내고 내년에 한 430만 원 내면은 거의 100% 오른 게 아니냐. 1주택자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3배 내는 게 훨씬 많고요. 근데 세금의 기본 원칙이 이제 부담이 가능하냐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거기에서 수십 년 살다가 재개발해서 그 아파트를 한 채 받았고 소득도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네. 세금을 한 1년에 430만 원을 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비 1년치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인데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 투기꾼 잡으려다가 선량한 사람 너무 많이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유세를 올리면은 예. 지금 당장 뭐 기분 좋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장기적 공급 물량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다 나와 있고요.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면은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럼 가격이 가격은 오르는 더 오를 거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물량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거나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징벌적으로 보유세를 부여하는 나라들은 예.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했을 때 굉장히 뭐 리스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예상해서 예, 예. 못하게 되는 예, 그런 예.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좀 단행을 하게 하는 지금 인상을 그리고 뭐 하는 걸로 세율 가는데 자체가 거의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걱정인 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 살리자라고 해서 6.17 부동산 대책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도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건 좀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와 제대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좀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대책을 내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생애 최초 이런 거는 약간 혜택을 좀 그렇죠. 주긴 강화하는 했는데 식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 1주택자들은 이렇게 강화하면 안 되는 게 정부에서 분명히 팔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 집을 팔아라고 했는데 그럼 다주택자 집을 누가 살 것인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뭐 12%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징벌적 그렇죠. 과세가 되는데 12% 내고 과연 살 사람이 있을까?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들 집 하나 가지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내년부터는 1년치 월급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아니 집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한 번씩 1년치 월급을 그냥 종합부동산세만 이렇게 내야 된다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도 안 사게 되고 오히려 전세를 더 선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또 팔아야 되는데 정부로 분명히 팔아라고 내년 6월까지 또 시행 유예도 줬단 예, 말이에요. 예. 아니 살 사람이 있어야 팔죠. 그럼 정부가 사줄 건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적어도 실수요자에 대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는 올리면 안 됐고 오히려 더 감면을 해줘서 1주택자들이 뭐 무주택자들이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규정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거? 글쎄요, 원칙적으로는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과세하는 부과- 네. 보유세, 종부세에 대해서 뭐 주택 수가 몇 채냐를 따지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는 원칙적인 생각도 사실 듭니다. 주택 수가 몇 채든 간에 전체적인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세금은 내야 구간에 된다.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적합한 조세 방침일 텐데요. 그동안 저희가 근데 이제 국내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성향들도 있고 또 주택 공급이나 이제 보유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주택자나 서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예. 이제 종부세 부분에서도 장기 보유나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 또 고령자 같은 실질적인 소득 게 이제 차이로 이런 보유세의 과다 증가 같은 거를 대비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해줬던 건데요. 이번에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예. 이런 분들까지 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처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주택 필요 수요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예. 같고요.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이제 전체적인 투기 수요나 진짜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 네. 고강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주택 가격에 뭐 한 채 거주 뭐 이런 걸 하고 계신 분들까지 너무 과도한 부담이 급격하게 부과되고 늘어나는. 있다. 뭐 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급작스러운 이제 세금 증가나 비용 증가 같은 걸 겪게 되면 뭐 부분적으로는 뭐 소득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소비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담, 비용 부담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뭐 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수급에 예상 못한 큰 변화가 올 수도 그렇겠죠.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의도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좀 내놔라. 집이 막 풀리게끔 해서 시장이 좀 선순환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의도일 텐데 그래서 이번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도 좀 올려서 압박을 하고 거기다 양도세도 올렸습니다. 특히 이 보유 기간이 1년도 안 된 집을 만약에 팔게 되는 일종의 뭐 투기성 거래라고 정부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기존 한 40%에서 70%까지 높여서 이제 부담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데 종부세도 늘고 양도세도 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안 내놓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양도세를 올리면은 공급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공급이 멈추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중에서는 매물 잠금 효과, 그래서 매물이 씨가 말라서 값이 오른다. 그게 단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세가 강하게 부과되면은 투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위축돼 가지고 나중에 특히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것들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그럴 높다라는 수도 게 있겠네요.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최근 몇 년간 양도세를 강화하고 예. 특히 이제 작년에도 10%포인트, 20%포인트를 더 중과하는, 올리고 네. 그래서 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몇 개만 거래돼도 폭등한 것처럼 나타나고 그것도 반면으로 재작년부터 증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예. 그런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올렸어요. 그렇죠. 다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증여로 편법을 쓰거나 그것보다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뭐 지분을 이렇게 좀 바꾼다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양도세를 올린다는 게 지금 뭐 테러를 내년 6월까지 열어놓는다라고 했지만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도 양도세가 굉장히 높고요. 한 60% 정도, 60% 이상의 최고세율은 그 정도 걸리는데 과연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증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지분을 나눈다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회피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집을 주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죠. 증여는 사실 뭐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예, 경우가 예. 있다면 아버지가 뭐 예, 예. 자녀에게 준다거나 예, 그래서 예. 집은 남아 있잖아요. 우리 예, 가족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양도를 하는 것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부가 또 그 증여 취득세라는 예, 예. 것도 뭐 이제 인상하는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다고 증여 하더라고요. 취득세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지분 간 이동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편법을 또 시장에서는 발견할 겁니다. 발견해서 하면 기존의 법인이 이제 망가졌는데 예. 법인 외에 대안을 또 찾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럼 그래서 이것도 별로 정부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양도세를 우리가 세계에서 OECD 국가 36개를 봤을 때 네네. 제일 높은 편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더 높여놨기 때문에 거의 탁월한 세계 1등이 될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정부는 다주택자 집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생각한 대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압박에 못 이겨서 매물을 내놓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아쉬운 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 주려면 좀 더 확실하게 뭐 기본 세율 정도 해줬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책이 나오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신 분들이 양도세가 지금 또 60%인데 그게 유예해 준다고 내년 6월부터는 이제 70%가 되고 그렇죠. 70이나 60이나 거기서 많이 봅니다. 뜯겨 나가는 거는 똑같은데 기본 세율만 해주면 나 당장 팔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준다면 아니 그게 뭐 기본 세율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우리 과거를 사례를 보면 부동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성매매 단속을 더 강하게 하니까 더 음성화되고 단속하기 어렵게 더 퍼져 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더 교묘하고 더 어려운 방법을 어떻게든 찾을 거예요. 아니면 정 안 되면 네. 끝까지 보유를 하든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을 것 같고 또 전세 주고 있는 분들은 월세를 전환한다든지 최악의 경우는 뭐 집을 어떻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정부는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수요자들이 떠받쳐 줄 것인가 한 일주일 전에 집을 사겠다는 분이 네. 어제 연락이 와서 보류하겠다 기다리겠다고 하거든요. 아. 벌써부터 이제 기다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땐 지금까지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과연 용감하게 집을 살까? 안 그것도 사거든요. 의문이겠네요. 그래서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네. 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세라는 제도가 뭡니까? 무이자 대출이지만 또 하나는 누군가의 다주택자들이 공급해주는 민간 임대 아파트거든요. 뭐 그런 근데 식이죠. 결국에는 이게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 공백을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충분한 공공 물량들을 공급해줄 준비가 됐느냐? 네.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그냥 막기 급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서 추가 대책을 내더라도 이게 출구 전략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집을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이게 뭐 유인 효과가 충분하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출구를 조금 열어주는 이제 더 전략을 넓혀주는, 네.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1년이나 2년 내에 단타 거래를 하는 실질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세금을 높이는 부분은 예.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시장을 교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진짜 어쩔 수 없이 잠깐 거주하다 파셔야 되는 예외적인 분들을 그렇죠. 제외하고는 세금을 올리는 부분은 다들 합의를 하실 텐데 이제 이번에 종부세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양도세도 내년 6월부터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올리는. 이제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팔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도 최고 세율이 3주택자 내지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62%까지 가다 보니까 네.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 상반기에도 기본 세율 한시 유예 조치가 있어서 물건이 좀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주는 햇빛 정책을 쓰면 어떨까라는 지적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바람을 쐬니까. 태풍을 예, 이제 외투를 부는 게 벗지 않죠. 아닌가라는 네. 이제 지적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지금 양도세율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6월부터 이제 최고 72%까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증여세 부담보다도 훨씬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전통적인 자산 분산 방식인 증여를 선택하게 될 다주택자들도 좀 걱정이 돼서 근데 또 그러다 보니 또 또 증여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세금을 또 올린다 하고 이런 또 얘기가 올리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방식의 시장 대응이나 정책 활용이 이제 시장에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네. 부분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법인이나 신탁 방식 같은 우회적인 조치들도 이번 대책 발표로 사실상 법 개정을 하고 나면 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증여가 확실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든
뭐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하겠다라는 네. 뭐 정부 의지라고는 읽히긴 하는데 좀 세 분 말씀 들어봐도 좀 과도하지 않나. 아까 뭐 OECD 비교도 네. 해주시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예. 볼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일 수도 있는 정책인데 그럼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 예, 또 예. 억울한 피해자 예, 예.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취득세를 지금 2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8%, 예. 3주택 이상을 보유하시면 12%뭐 내게 돼 있는데 예.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뭐 집을 못 팔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개인적인 문제로 직장이나 집을 못 팔아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분들은 그냥 억울하게 세금 더 내야 된다. 예, 예. 이런 성토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정책에서 그나마 잘한 것들은 생애 최초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 그렇죠. 약간 실수요자들에 살려준 게 대한. 있는데 그건 이제 청와대 청원이 많이 들어가서 살려준 것 같아요. 그 외에 억울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도 뭐 어쩔 수 없이 한 1년 반 다 갖고 있었는데 2주택자 되어서 왕창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구제는 못 해줬다. 그런 것들은 정부가 꼼꼼하게 가야 되는 거고 취득세가 높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높은 나라들은 양도세가 거의 없거나 뭐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들고 있는데 예, 예. 싱가포르는 한 3년 이상 살면 보유세가 거의 없고 양도세도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가 높은 나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취득세가 높은 나라들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중국이나 이런 투자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취득세를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자국민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강하긴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금 전반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별로 높은 건 다 뽑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취득세 말씀하신 같은 것도 이제 거래 비용을 높였다. 취득세가 높아서 그러면은 이제 자산 배분이 좀 비효율적으로 되고 시장 효율성이 제외된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 정반대대로 하면서 우리는 특수하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특수한 걸 벗어난 적은 없거든요. 이게 뭐 단기적 한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겠지만은 이게 뭐 거의 기한도 안 정해져 있고 무한정 이렇게 간다는 거는 시장을 장기간 굉장히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는 더 많이 양산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정부 정책이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지금까지 나온 것도 항상 구멍이 존재하고 예. 거기에 또 투기 세력이나 이런 게 얽히면서 또 다시 대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김희정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또 추가 대책이 나왔는데 다소 성급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어떤 다주택자들을 제외한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좀 부족한 것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살펴봐서 정책을 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지난 6월 대책이 거의 즉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상당히 시장 자체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높고 많았죠. 또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제 다급함이나 조급함도 좀 과했던 고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공급 계획이라던가 지적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 좀 더 좀 다양한 네. 지원이나 내 집 마련에 대한 좀 희망이나 기대를 그렇죠.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많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여전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분이 강하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대책, 보완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전 대책들처럼 좋은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물 잠김이라던가 세금의 이제 시세 전가라던가 세입자들의 부담 전가라던가 이렇게 좀 부작용으로 표출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번 보완 대책이 나오고 또 후속 공급 대책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과세 부분 이런 게 지금 나올 걸로 벌써 또 예고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신뢰 유지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자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0905님은 집값은 두더지 잡기 게임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대책 세워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고 9243님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사실 뭐 내 집 마련 잘해주겠다고 나선 정부인데 전혀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 못한 뭐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 또 7070님 외눈막이 정부 우린 어쩌다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꼬라고 좀 한탄을 하는 뭐 문자도 보고 주고 계시고요. 또 0977님은 1주택자는 모든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좀 대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문자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710님 지금 부동산 대책이 구멍이 있다면 보완책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전문가분들의 보완책에 대한 좀 어떤 보완책이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도 좀 주시는데 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토론 진행하면서 보완책에 대한 논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서민들은 힘들어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할 수 없는 다주택자들도 불만이 당연히 많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은 또 이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도 높고 이 정도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냐. 맞아요. 이거 뭐 약간 찔끔 올려주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도 많고 1주택자들은 분명히 실수요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를 올려주느냐. 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왜 계속 올리느냐.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가 저는 정확히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민간을 통해서 전세 물량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했다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을 막았다면 정부가 충분히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거나 뭔가 이제 정확한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 마라는 정책 원천 봉쇄를 시켰잖아요. 취득세 12%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 게 그러니까요.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을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아무리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해주더라도 언제 팔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가 뭐 이게 반박할 수는 투기 없는 세력이 부분이잖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투기라면 있으니까요. 투기니까요. 근데 예. 보유세를 올리는 건 맞지만 양도세는 출구 전략을 분명히 만들어줬어야 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혜택, 오히려 혜택을 줘서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전면 아예 없애버려야 되고요. 취득세도 그냥 1주택자 사면 오히려 더 낮춰줘서 그렇죠. 내 집 뭐 하나는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1억 5천 미만이면 뭐 이게 감면해 준다는데 그 대책을 보고 저는 1억 5천만 원 미만이 서울에 어디 있을까? 알면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대책이 규제 일변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준 거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감면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3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50%를 취득세 감면해주고 1억 5천만 원 미만 집을 살 경우에는 100% 감면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5월달 기준으로 가격을 봤을 때 6억 원 이하의 집이 30% 정도 된다고 하고 4억 원 이하의 집이 11% 정도 되고 3억 원 이하가 3.5%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서울에서는 3.5%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히 일부를 위한, 그리고 하물며 1억 5천 집은 아시는 분은 소장님한테 연락 달라고 하실 정도로 진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격일 텐데 이게 그렇게 현실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저소득층하고 중산층하고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 이제 그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한 10억 사이 예. 거기 아파트에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일단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는 이제 뭐 3억 이상까지도 투기꾼으로 봤지 않습니까? 가격을 낮췄죠. 뭐 선을. 3억 이상 또 갭 투자의 우려가 있으면 다 막아버리고 네, 전세 대출. 또 하나는 이제 3억 그런 하면은 이제 또 뭐 자금 출처까지 다 해야 돼요, 증빙을. 일종의 뭐 주택 거래 신고제 비슷한 건데 예.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막아서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거는 과거에는 저 친구들 전국에 1%도 안 되는 저 친구들만 괴롭히면 집값이 해결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3억 이상 사는 것도 다 투기꾼 취급당하면서 니네들도 다 잘못이 있으니까 이 규제에 다 들어와. 그래서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설정해 놓은 것도 극빈층에 가까운 아주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받겠지만은 그 중간에 실제 생애 최초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20평에서 네. 이제 30평으로 이사 가려고 한다. 이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그거 누구도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30평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대출 안 해줘서 못 가고 그다음 투자 뭐 자금 출처 다 내라 그러고 그렇죠. 또 어떤 지역 갈 때는 뭐죠 거래 허가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너무 좁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차상위층이라든가 중산층까지는 좀 껴안아야지 제도가 정상적으로 탄력을 받지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 예.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도시계획에서 모라토리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라토리엄 상황 같아요. 모라토리엄이 뭐냐? 지금부터 1년간은 다 스톱.
뭐 그런 정책 아무것도 하지 마, 같습니다. 이런. 거래가 없으면은 가격은 뭐 한두 건 때문에 떨어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완전 그런 전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 의견 하나 네, 드리면 선생님. 최근에 이제 전화 받은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무주택자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취득세 혜택을 준다라고 하니까 나는 취득세 낼 돈은 있는데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취득세 내가 더 낼 테니까 대출 좀 더 많이 받게 해줘. 내 집 사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네. 취득세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취득세 100만 원, 뭐 200만 원, 1억 5천만 원 사실 취득세 한 15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 감면해 준다고 해서 뭐 안 사던 사람이 집을 살까? 이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생색내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대출 한도를 더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저리 대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진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혜택을 많이 줘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진짜 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거 뭐 1억 5천 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 뭔가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메리트를 주는 베네핏을 줄 때 그 받는 사람이 좀 느끼게끔 해야지 사실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생애 최초 혜택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도 불만이고 준 사람은 욕먹고 뭐 이런 약간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혜택 주치의들이 사실 현재 시장 상황하고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아서 혜택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에 대한 고민 얘기를 계속 하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시장에서 사실 기존 재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문제랑 또 대안 투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물건을 내놓지 않아서 물건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공급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이 소위 이제 보유하거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조바심들을 다도 내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나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이제 무리해서 또 대출까지 소위 이제 영끌 같은 네, 영혼을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통해서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젊은 수요자들까지 발생을 했었던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추가 보완 대책에서는 사실 이런 본질적으로 공급 내 집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부분이 중심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제 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네. 지적하시는 게 공급 자체가 확 늘어나지 않으면 이 비율이 늘어난 게 나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올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TF 팀 조성까지만 이제 발표가 된 이런 공급 계획들을 충분히 어디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공급해 줄 그렇죠. 건가를 빨리 알려달라라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뭐 의도는 그렇습니다. 무주택, 그러니까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넓혀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인데 하지만 뭐 서울에서는 이 특별 공급 물량이 뭐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 물량 자체가 워낙 적고요. 거기에도 당첨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좀 씁쓸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네. 결혼을 했는데 집을 못 사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남편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인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남편 집에 부인이 세들어 살면서 주택을 겨우 마련했다. 결혼신고는 부부인데 예, 결혼신고는 못 하고 혼인신고를 뭐 하지 예, 않고요. 그런 남남인 사람- 상태에서 대출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최근에는 또 뭐 이혼을 하면서 한 부모가 자녀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편부모가 되면은 네. 가점이 올라가거든요. 또. 이렇게 조장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 그렇네요. 이런 각종 규제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못 하고 멀쩡히 살던 사람도 부인 이름으로 자식을 다 몰아주면은 편부모가 되어서 그리고 노부모 부양하면 점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정당한 사회냐? 그 사람들은 정당한 사회에서도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더 구석으로 내몰아서 그러네요. 정상적인 가정마저 파괴하는 사례들은 사실은 참 문제가 크죠. 제가 아는 신혼부부들도 몇 명은 결혼하고 한 2년,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신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기간이 초과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신혼부부를 7년까지 7년 보장하니까 예. 지금 결혼해서 동거인으로 살고 있어요. 동거 상태에서 애도 놓고. 그러면서 앞으로 7년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니 우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돼 부모들 있으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물량이 충분하면 그 친구들 다 됐을 텐데 물량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또 희망 고문을 하면서 그러면 이분들은 또 계속 그 상태로 살고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게 맞냐 이거죠. 적어도 이런 분들은 피해가 없게 해줘야 되는데 네네.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분들은 오죽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아,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정말로 답답하고 안 좋네요. 그런데요.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이 저는 더 큰 것 그런 같고요. 것 같아요. 진짜 돈 많고 이미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했고요.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진짜 종합부동산세가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담이 되면 월세를 돌리거나 강남 아파트 전세 주고 나 지방 가서 살래. 애 다 컸는데 무슨 상관 있어. 뭐 몇 년 남았어. 난 몇 년 세금 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필요한 분들은 체감을 못 하고요. 이번에 공급 대책이 빠진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뭐 약간 기대가 되는데 빠졌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게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추가 빠진 광명이나 시흥 쪽에 뭐 사기 신도시 얘기 나오는데 3기도 안 했는데 사기가 나온다는 게 시작도 안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꾸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데 그냥 3기 추가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용적률을 좀 올려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뭐 비율을 좀 바꾸는데 예. 지금 불만이 있는 게 또 40대, 50대들이 불만이거든요. 맞아요. 왜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만 혜택을 주냐? 우리는 나도 집을 안 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신혼부부들 좀 보호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배려해줄 여유가 전혀 없어버린 그렇죠. 지금 매우 삭막한, 각박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안타깝고 지금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플랜을 희망 고문 그만하고요. 예. 정확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집주인들이 매물 내놓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단기는 그렇죠. 그게 더 예. 효과적인데 양도세 한시적으로라도 반드시 기본 세율 정도는 예외적으로 낮춰줘서. 해서 반드시 매물 좀 나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중에서도 6100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목소리 큰 30, 40대만 사람이고 힘없는 60, 70대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냐라고 성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워낙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정책으로 반영해주고 우리는 뭐 얘기를 안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시니까 사실 30, 40대만 힘든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집 구하기 정말 누구나 다 어려운 지금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정부가 내놓은 생애 최초 특별고금 뭐 물량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이제 어렵다고 하는 소위 이제 어떤 연령대 아니면 어떤 소득으로 자산 나눌 수도 규모대 있고요. 뭐 이런 걸로 나눠서 상대적으로 좀 특혜가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정책이어야 그렇죠. 되는 예.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양극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조급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다른 계층에 또 특혜를 주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그렇죠. 기회가 상대적 박탈되거나 박탈감을 그건 느낄 혹은 수 있죠.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종전에 여러 가지 주택 건설 정책에서 썼던 여러 가지 이제 특정 계층이나 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거를 더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책 전에도 젊은 세대들 또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뭐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지만 또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연령대의 사람들을 조금 다 모두 다 뭐 특혜를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적정한 분산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순서를 또 이렇게 주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소위 이제 정책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무작정 젊은 사람 또 신혼부부 이런 네. 분들한테만 또 비율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소위 이제 편가르기나 네, 분열이 될수 계층 있는 간의 이제 세대 대립이나 갈등. 이런 예.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에는 이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런 인구나 아니면 예. 경제활동, 소득, 소비의 이런 집중 현상은 지금 이미 좀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 특히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경기 지역 같은 경우 필요로 하는 이제 소위 어느 정도 주거 환경이 보장된 아파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입주 물량 변동이 예고돼 있는 내년 후년 3기 신도시 공급이 예고돼 있지만 25년께부터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공급이 좀 더 줄어들 거다라는 이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시장 참여 수요자들을 이제 진정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공급 계획이 명확히 나오지도 않았고 또 나왔다고 해도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지적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용적률 좀 올려서 더 많이 짓는 정도 아니면 이제 4기 신도시 같은 수도권 택지 그렇죠. 또 뭐 추가. 나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먼 곳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계속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 주요 거주하는 도심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느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번 발표 이후에도 도심의 민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좀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네.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정 방법은 여전히 쓰지 검토하지 않겠다고. 않겠다. 네. 이렇게 좀 단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시장에도 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염려도 분명히 네, 존재하는 것 맞습니다. 같고 사실 현 정부가 했던 것 중에 다주택자들을 좀 압박해서 집을 내놓게 하고 그 집이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처음에 밀었던 게 임대주택 활성화였습니다.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건데 이번에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기존 임대주택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기로 하면서 약간 이제 임대주택 정책을 아예 접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뭐 사실상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의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두고두고 한이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전체 임대주택의 한 20% 미만이에요. 굉장히 작군요. 80% 이상은 민간 임대에서 이 사람들이 공급하는 건데 네네. 이 사람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이 되고 지금 당장은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은데 불과 한 3년, 5년만 지나면 이 사람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렇죠. 그럼 뭐 그다음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임대료 상한제를 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공급이 줄거나 그래서 집을 더 못 구하거나 예. 아니면 뭐 슬럼화되거나 뭐 대강 그런 결과들이 선진국에서 나타났고 여러 연구 결과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들이 이제 사실 공급이 좀 충분한 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제를 했으면은 이 사람이 뭐 차익을 그렇게 남기기 위해서 투자했다 이런 오명은 들었을 텐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투기꾼으로 몰린 거예요. 사실은 임대사업 공급자인데 그 사이에 정부가 열심히 공급했으면은 이 사람이 차익을 그렇게 받지도 그 차익을 받지도 이렇게 않을 누리지도 텐데.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진 거는 지금 당장 뭐 요즘은 질투의 경제학 뭐 이런 게 워낙 세가지고 분풀이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정책이다. 선진국 정책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이런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돈이 무지 많아서 내가 모든 것 다 임대주택을 다 할 수 있다 국가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죠. 그래서 민간을 무조건 활용을 하고 이 사람들 투자 수익률을 대략 한 3~4% 만들어주고 그렇게까지도 그 보완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이게 사라진 건 지금 당장은 큰 영향 없을지 몰라도 우리 서울 시내 또는 뭐 대도시의 임대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큰 정책입니다. 사실 처음에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만 해도 임대주택 등록해라, 세제 혜택 줄게 이렇게 해서 막 장려하고 등록도 독려하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거를 만약에 접는다라고 하면 임대주택이 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제도 종말을 고하는 것이고요. 전세 우리나라에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잖아요. 네. 누가 고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민간을 통해서 충분한 공급 물량을 되는. 해주고 건설 경기도 도움이 되고 대신 그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최고 한 40% 정도로 이렇게 환수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묵시적 합의가 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좋은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이제 종말을 고했거든요. 그래서 예. 사지 마라고 하면 이제 전세제도의 종말을 고하고 월세를 가든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어디라도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100% 내 집 마련되는 그런 이상주의 국가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데 전세가 종말이 되면 월세로 전환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는데 안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인데 지금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못 믿는 이유가 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바뀌니까요. 정권 바뀌면 네. 바뀌고 정권 내에서도 분명히 김현미 장관님께서
활성화한다라는 얘기가 저기에는 아직도 생생한데 불과 한 2, 3년 만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보완이 아니라 폐기 수준까지 가버린다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 3년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정책,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양도세 중과를 하지만 시장이 어려워지면 양도세 풀어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렸다. 적어도 정권이 바뀌지 않음에도 같은 정권 내에서도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저는 국민들한테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준 나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조치 나오고 나서 이제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발의를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입안자 쪽에서는 네. 사실 미래에 발생할 이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다르게 대응을 그렇죠. 하고 있죠. 네. 약속을 받았던 혜택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소급 적용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소송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그럴 수도 되는데요. 있겠군요. 그만큼 이제 단기간 정책을 번복함으로써 오는 시장의 혼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이 공급하던 아파트 장기 임대 물량을 이제 공공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너무 그러면 부족하던데. 이런 뭐 공공 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도심의 공공 임대 예. 아파트로 어느 정도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근데 사실 공공 정비 사업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양이 그렇죠. 많지도 않기 때문에 민간 사이드에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현재 사실 과태료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무 등록제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아예 폐기를 하면서 또 집이 비어 있으면 과태료를 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시장에 돌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정리나 정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계속해서 최근에 추가 정책들 대책들에서 예.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를 계속 단계별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책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좀 축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번에 폐지 기간 예. 끝나면 말소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시장에서도 앞으로 어떤 이런 주택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7월 10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불과 채 한 달이 안 되는 새에 또 추가 대책을 내놨고 진짜 심했던 거는 6.17 대책 발표하는 날에 이미 추가 대책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돼서 실제로 나왔고요, 지금 대책이. 그럼 정책 효과는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정부 대책 발표하고 한 달은 지나야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니까 좀 지켜보시라라고 했는데 그게 한 이번 주 정도 돼요. 6.17 대책이었고 7월 17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근데 글쎄요.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면 이걸 납득을 할까요, 정부가? 일단 뭐 그 말들이 뭐 너무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연말까지 지켜보시라 다 잡겠다 그랬죠. 그런 얘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폭등을 했고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달 후에 나온다는지 그런 걸 조사한 논문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그랜저 인과관계라 해서 시계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네네. 것들도 한 달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뭐 한 몇 개월 지나서 나온다 이런 것들은 몇 개 있지만 연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반응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치사하다라는 느낌을 시장에서 많이 받는 거는 예. 단기적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 내 정도는 반응을 할 것 같은데 그 임기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하는 정책들은 임기 내, 임기 후로 나눴을 때 반응이 그 시장의 반응이 반대로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하고 예. 더 올리는 정책 쪽으로 많이 돼 있고 단기적으로는 거의 뭐 모라토리엄 선언에 가깝게 해가지고 위축시켜서 잡겠다 이런 식의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나중에 해법을 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정치 문제로 꼬아놨습니다. 네네.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서 부동산 정책을 한다라든가 계층을 나누고 특정 지역이 악이라고 규정해서 그렇게 한 나라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작용은
이 뭐 임기 내 단기로만 보는 이 부작용은 중장기적으로 두고두고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세 분이 지금 토론 시작할 때부터 누누이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 대책이 몇 번이나 더 나올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인 직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심교원 교수, 김민만 소장, 김규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